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경욱 선생님께서 지금 빨리 하자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발표자 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봄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기사동 1명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제가 주목한 것은 이벤트 자체보다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역사적 대결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언론이나 바둑 애호가들이야 그렇다 쳐도 바둑의 가짜도 모르던 사람들마저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이 뜻밖이었습니다. 모두들 하루아침에 바둑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대국의 승부처에 관해서부터 과학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까지 한마디씩 했습니다.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존재는 야단 법석의 당사자인 인공지능 뿐인 것 같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라는 세계의 사건에 대해서 평생 말을 아낀 어느 우주인처럼 말이죠. 사실 달 탐험에 대한 지구인들의 열광적인 호기심을 감안하면 초인적인 침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달에 다녀온 우주인들을 붙들고 사람들은 또 물었을까요? 달 위에서 보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기분이라니요. 온갖 천체 물리학적, 기계공학적 숫자와 씨름해온 우주인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달에서는 발로 흙을 차면 아이들이 굵기와 상관없이 같은 거리를 날아갔다는 식의 대답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한 호기심이었죠. 급기야 아폴로 5라는 우주선에 시인이나 철학자를 태웠어야 했다며 혀를 차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시인이나 철학자라면 달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책 한 권 분량의 기분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을 테고 지구에 돌아올 즈음이면 한 10권 정도의 분량으로 그 기분이라는 게 늘어났을 테죠. 하지만 달 착륙선에 몸을 실었던 12명의 우주인 중에는 시인도 철학자도 없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본과 전 지구적 응원을 등에 업고 38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토끼가 살고 있지 않다는 우주적 비밀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두고두고 음모론에 시달릴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한 사람이 이 항공우주국에 한 명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가장 강력한 인터넷 검색 엔진 중 하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IT 회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인간과 컴퓨터의 바둑 대결은 음모론에 시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차례의 대국 모두 실시간으로 상중계되었고 무엇보다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인공지능 맞은편에 앉았던 기사는 제가 보기에는 시인이며 철학자였으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바둑의 룰을 모르는 사람의 귀에도 쏙쏙 들어왔습니다. 내리 세 판을 져서 승부가 기울었을 때는 인류가 아닌 자신의 패배라고, 네 번째 대결 만에 첫 승을 땄을 때는 한 판의 승리로 이렇게 큰 환호를 받기는 처음이라고 결정적 장면의 기분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으니까요. 이벤트 내내 이 젊은 기사의 말이 화제거리가 되었으면 물론입니다. 이 대결을 지켜본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인공지능과 대결하는 기분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시합 전 인터뷰에 따르면 이것은 젊은 기사가 이 대결에 응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첫 대국을 앞두고 젊은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바둑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합니다. 이 대결의 승패와 상관없이 바둑의 본질적 가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언젠가 인공지능이 바둑에서도 인간을 앞지를 날이 오겠지만 이번은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한 해 전에 썼던 졸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작가라는 직업이 국제표준 직업 목록에서 자취를 감춘 어느 미래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이 수제구두나 맞춤 양복처럼 극소수의 의뢰인의 주문에 맞춰 제작되는 시대.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존 업다이크의 추리소설을 써달라. 레이먼드 카버의 장편소설이 읽고 싶다. 안나 까리니나가 행복하게 늙어가는 걸 보고 싶다. 젊어서 한때 소설가였던 주인공에게 주어진 일은 회사에서 제작해서 보낸 초고를 다듬는 것입니다. 남미의 한 소설가가 한 말에서 가져온 것이 틀림없는 회사명. 수학과 불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불을 이를테면 창조의 흥림을 좀 나눠준다고 할까요? 회사의 부인 광고에 따르면 땜장이로서의 공연을 다하는 것일 테고요.
말하자면 고객 맞춤형 1:1 한정판 소설의 제작 공정은 이렇습니다. 1단계, 고객의 주문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RxAP에 입력합니다. 2단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촉으로 씁니다. 3단계, 소설가, 땜쟁이가 손질을 합니다. 4단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원고를 완성합니다. 내일에 쌓였던 소설 제작 공정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주인공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걸 대체 누가 주문해서 했지? 독자가 사라진 지 오래인 시간적 배경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 대결의 결과를 보면 이 소설은 짐작보다 더 가까운 미래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듣자 하니 인공지능이 써낸 시가 꽤 그럴듯하다고 하더군요. 아직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머지않아 인간의 솜씨를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젊은 기사가 농담처럼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은 잠도 안 자고 연구하니까요. 실제로 그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첫 대결 때보다 실력이 몰라보게 늘었음을 바둑판 위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제 소설에 등장하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인간의 흉김을 쐬고 더 그럴듯한 문장을 쓰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잠을 잘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공지능이 가진 가장 무서운 재능입니다. 밤에도 진화하는 인공지능에게는 아름다움이라는 비논리적 영역조차 난공불락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이 이벤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승부를 다투는 바둑의 속성과도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는 인공지능과도 거대 글로벌 IT 회사를 진짜 승리자로 만든 홍보 전략과도 무관해 보이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인공지능은 바둑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이길 수 없다던 장담이 무색해버렸지만 말이죠. 바둑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무한히 수집해 인간의 바둑을 모방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가진 창의성을 흉내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젊은 기사의 말에 비추어 보면 창의적인 것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바둑의 아름다움이란 바둑을 두는 인간의 창의적 발상의 결과물이겠죠. 바둑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느 기사가 남겼다는 답이 문득 떠오르네요. 바둑이란 나무판 위에 돌을 얹는 것이다. 바둑에 관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정의를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일수록 단순하다는 철학적 명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뭔가 진실의 한 자락이라도 움켜진 기분입니다. 문학은 수학과 불로 이루어졌다는 한 소설가의 말을 접했을 때처럼 말이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의외의 시선에 담긴 창의성이었습니다. 바둑이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면 재미가 없겠죠. 두뇌 싸움이란 추상적 고정관념과 나무판과 돌이라는 단어가 환기하는 물질적 이미지의 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네, 예술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술이란 단어의 뜻이 예술이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양식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멋진 통찰에 쓰이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면 말이죠. 한없이 동떨어져 있는 것들, 종종 대국의 자리에 있기도 한 것들이 번개처럼 번쩍 드러내는 연결고리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창의성이란 그런 게 아닐까요? 심장이 박동하는 것은 우주의 내연 기관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우는 어떤 목소리가 아닐까요? 우리의 갈빗대 아래에서 타오르는 불이 실은 신에게서 훔쳐낸 작물임을 잊지 말라고. 독수리에게 간을 조이는 위대한 도둑이 내리지르는 비명은 아닐까요? 이번 대결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뭐니 해도 젊은 기사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대국장에 등장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동네 축구 시합 도중에 부상당해서 수술을 받은 뒤로는 무릎을 유리 다루듯 하는 저였지만 저도 모르게 그만 무릎을 탁 치고 말았어요. 인공지능을 상대로 인간이 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신의 한 수, 아니 인간의 한 수였습니다. 딸의 응원이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잠을 안 자고 실력을 닦는 인공지능이라도 입 밖에 내기 힘든 소감이었습니다. 인공지능에는 딸이 없어서요? 인공지능에게 입이 없어서요? 딸이 응원했다라는 데이터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데이터 사이에서 수학적 인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응원,
저 남미 작가식의 표현대로라면 불의 영역이었으니까요. 4승 1패의 압도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주인공의 친구 신세가 된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어서였습니다. 달 착륙을 지켜본 지난 세기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 시합을 관전한 대중들은 제국 소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놈의 기분 말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을 누른 소감을 말할 수 있었다면 스포트라이트를 놓치는 일은 없었겠죠. 인공지능으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가사의하기도 할 겁니다. 달에 다녀온 사람은 물론 연쇄 살인범에게도 한마디 해달라고 마이크를 들이대는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말입니다. 일찍이 한마디에 대한 수요를 사람들은 활자 매체를 통해 충족시켜 왔습니다. 제 묵시록적 소설에서 주문에 맞춰 소설 뚝딱 뽑아내는 인공지능의 이름은 아시다시피 톨스토이의 안나 까르니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장교에게 마음을 빼앗긴 안나. 큐피트의 화살에 정통으로 맞은 비련의 여주인공에게 작가는 잔인하게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진 기분이 어떠냐고 한마디 하라고. 그것도 역으로 마중 나온 남편을 앞에 두고서 말입니다. 베제르부르크에서 기차가 멈추자마자 안나는 내렸다. 맨 먼저 눈에 띈 것은 남편의 얼굴이었다. 세상에, 저희의 귀는 어찌 저렇게 생겼을까. 안나는 남편의 차갑고 위험 있는 통체와 무엇보다 자신을 놀라게 만든 둥근 모자챙을 받치고 있는 귀를 쳐다보며 생각했다. 안나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남편의 귀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럴 리가요. 달라진 것은 안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축복받지 못할 운명적 사랑에 빠지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 소설은 계속 읽힐 것이고 안나의 마음속 한마디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일상이라는 심연에 잠시 빗무리를 들이우는 성광 같은 한마디를 듣기 위해 사람들은 소설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인간의 내면이라는 미지의 바다에 앞다투어 그물을 던진 것도 이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이 한마디 시장에서 누렸던 비교 우위는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38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필요도, 조지 포먼을 링 바닥에 쓰러뜨릴 필요도, 톨스토이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손에 쥔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만 충분하다면 누구나 자신의 한마디를 업로드할 수 있고 누군가의 한마디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굳이 카프카의 변신을 이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적 비평을 찾아 읽지 않고도 작가 이름을 딴 박물관 관람기만 검색하면 근대 문명의 근간이 되는 이런저런 제도에 대한 실존적 가능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 앞에서 눈만 뜨고 있어도 최근 연인과 헤어진 톱스타의 실연의 신경을 고백하러 나온 기분을 토로하는 느낌을 친절한 자막 덕분에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제 소설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평을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익명의 누군가 업로드한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에 내보낸 책의 안부가 궁금해져 어느 날 온라인 서점을 기웃거리던 저는 안면 근육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책을 위해 펴진 마음과 비싸.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잊지 못할 서평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누가 제 눈에 흙을 쏟아붓기라도 한 듯 저는 연신 눈을 깜빡여야 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보아도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가슴은 벌렁거렸습니다. 길 가다 낯선 이한테 뺨이라도 맞은 기분이랄까요?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머릿속에 낀 살얼음도 녹아내려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리뷰를 스친 단어는 엉뚱하게도 전자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책만 출간해야겠다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리뷰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 책을 위해 선물한 정리가 남은 한쪽 뺨마저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벌집을 쑤신 것 같았어요. 누굴까요? 대체 왜 끝까지 읽기는 한 걸까요? 공황 상태에 빠진 제가 평정심을 회복하고 컴퓨터를 끈 것은 문제의 리뷰를 문학의 죽음에 대한 반대 증거로 승화시키고서였습니다. 문학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독자라도 환경주의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글을 쓸 때면 나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을 위해 지구 어디선가 전기통날에 쓰러지고 있을 한 그루의 나무. 이 글이 나무 한 그루의 가치가 있을까 두려워집니다. 그러다가도 이 글을 읽고 나무를 가볍게 여기 누군가 한 그루 나무를 싣게 된다면 저는 지구를 더 망가뜨린 것은 아닌 셈이라며
나무에 새길 문장을 조심스레 두드립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엔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다면, 나무를 불쌍히 여기게 될 기회 맞아 서가 속에 봉인됐다면. 실은 소설가가 사라진 시대에 관한 제 소설에서도 유일한 적자는 인간 대신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저의 직업에 관한 흔적들이 문명사 박물관 한 구석에 전시되는 날이 올까 겁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설이라는 물건이 천지창조 시즌부터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탄생과 소멸이란 우주 만물의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다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그놈의 기분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대에 굳이 문학이어야 하는 이유를 저에게 스스로는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립 끝에 답을 찾아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맞닥뜨린 것은 또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문학이란 무엇일까? 바둑에 대한 멋진 정의를 내는 한 기사의 말을 흉내내볼까요? 문학이란 나무의 기분을 새기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나무를 얘기하지 않고는 문학에 대해 생각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모두 익명의 독자가 남긴 저의 책을 읽고 난 뒤의 기분 덕분입니다. 문학의 본질을 일깨워준 그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진 않나요? 임금님의 비밀을 알게 된 자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을 때 찾은 곳은 트위터도 페이스북도 아닌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음 놓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죠. 임금님께는 대나무 귀라고요. 왜 하필 대나무 숲이었을까? 땅속에서 주변으로 맹렬하게 뻗어나가는 뿌리줄기로 번식하는 특성 때문에 대나무는 북락을 이룬다고 합니다. 구름켜가 없어서 몸통이 커지지 않기에 빽빽한 숲휘택이 이수죠. 숲 밖으로 소리가 내어나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서 노연할 수 있을 만큼 문학이란 대나무 숲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이크가 없는 존재들, 한마디 하고 싶지만 소리를 내기 힘든 존재들이 두려움 없이 마음껏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스스로를 텅 비운 채 하늘 높이 쑥쑥 자라는 한 그루 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책이라는 사회 문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종이가 발명되기 전 고대 중국에서는 대나무 조각을 가죽으로 엮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나무들과 달리 속이 비어 글을 새기기 용이했던 것이죠. 줄기에 마디가 있어서 레이아웃도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테고 다매체 시대의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나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땅속에서 충분히 뿌리를 뽑고 가만히 땅 위로 고개를 내밀어 스스로를 비웃지. 무의미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라는 한 철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수많은 있음 속에서는 때로 없음이 진실을 들려줄 수 있다고 노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나무는 몇십 년 혹은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웁니다. 같은 숲의 대나무들은 어느 날 일제히 꽃을 피우고 한꺼번에 흙으로 돌아간답니다. 뿌리 줄기로 번식하는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를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난생 처음 꽃을 피운 다음 말라 죽는다는 게 우리가 대나무의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저는 흙으로 대나무를 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들 중에 이렇게 많이 웃은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말 재미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매체 시대의 문학이라는 주제로 계속 발표를 듣고 있는데요. 매체가 정말로 이제 진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매체라는 말이 제가 조금밖에 몰라서 메디움이란 말은 사실은 어원으로 보면 가운데 서 있다 인데요 밑에 슈테 그런 말이거든요. 매체는 그러니까 세상하고 나 사이에 있는 건데 어쨌든 매체는 항상 도구였었어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도구였었는데 이제 이 매체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리창에 뭐가 끼면은 갑자기 그 유리창의 존재를 알게 되듯이 이제 매체가 계속 변하게 되니까 우리가 매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태까지는 그 매체가 도구였는데 김경옥 선생님 발표에서는 비록 소설 안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제 매체가 주체가 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글을 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래서 그 초막강 상대를 대상으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의 결론은 역시 이렇게 굉장히 물질적인 그 대나무를 심겠다고 하셨고 나무에 기분을 새기겠다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힘겨운 싸움의 이렇게 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발표를 듣겠습니다. 진은영 선생님의 발표를 듣는데요. 역시 또 제목이 굉장히 이렇게 산뜻한데, 더 많은 입과 귀를 우리에게 고요한 시간은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기술적 이미지의 속도. 사실 우리는 말과 소리에 대해 무겁고 진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매체 철학자 빌렌 플루서의 설명처럼 우리가 텍스트 코드에 익숙한 구텐베르크 은하계의 사람들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우리 은하계에서 문자의 별을 바라보는 이가 그것들이 이루는 개념의 별자리를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큼 느린 속도로 이동한다. 우리는 이 텍스트의 별무리를 따라가면서 비판적 정신과 역사에 대한 감수성과 세계의 의미를 깨우쳐왔다. 이런 점에서 단문과 사진, 영상 등의 기술적 이미지가 결합되어 생산되고 소비되는 디지털 은하는 낯설고 위험한 곳이다. 텍스트 코드는 선형적이고 비판적이고 역사적이지만 디지털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기술적 이미지들은 그렇지 않다. 플루서는 글쓰기가 마술적이고 얽히고 설킨 사고의 표현인 주술적 이미지의 세계를 파괴하고 이미지를 개념으로 코드 변환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말한다. 글쓰기의 본질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고대의 강명 문자이다. 이 문자는 돌이나 흙, 벽돌에 날카로운 철필로 새기는 방식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기억을 가능한 한 영구적으로 보존하려고 한다. 그것은 단단한 물질에 새겨지며 동시에 우리의 기억에도 새겨지는 문자이다. 그런데 표면에 색을 입히는 표면 문자의 등장은 글쓰기의 성격을 바꿔놓는다. 비단이나 종이에 붓으로 쓰는 것은 철필로 새기는 것과 다르다. 표면 문자는 강명 문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쓰이고 빠르게 잊혀진다. 붓으로 쓰는 것보다 빠르게 쓰기 위해 깃털의 반대편 기촉으로 쓰고 그보다 더 빠르게 쓰기 위해 볼펜과 타자기, 컴퓨터 자판과 같은 수단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플루서는 표면 문자에 의한 글쓰기의 신속성이 강명 문자가 추구했던 기념비적 속성을 제거했으며 그 신속성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것들에 대한 특별한 보충의 시간이 필요해졌다고 주장한다. 표면 문자들에서는 서두름과 깃털로 글을 쓰고 있을 때의 연유의 결핍이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항상 반복해서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중단해야만 한다. 표면 문자적 글쓰기와 표면 문자로 글을 쓰는 사고 속에서의 이러한 내면적 병증법, 즉 한편으로는 어떤 절박한 충동에 의해 쫓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상적 휴식을 취하도록 강요되는 이러한 의식은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표면 문자적으로 쓰여진 것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 항상 표면 문자적 글쓰기의 흐름으로부터 뛰쳐나가도록 강요되고 있다. 디지털 은하로 우주 의민을 떠나면서 우리 구 은하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표면 문자의 서두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현기층 나는 기술 이미지의 속도이다. 영상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들도 가속도가 붙어 컴퓨터 화면을 숨가쁘게 지나쳐간다. SNS의 타임라인을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트윗들을 보라.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읽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비판적 읽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기술적 이미지의 비판 울살이 우리의 모든 비판적 사고를 익사시킬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도대체 이 재빠른 흐름들 속에서 어떻게 문자와 문자 사이 틈새에 천천히 머물러 음미하고 살갈 수 있단 말인가. 새로운 은하에서 우리 책벌레들은 무겁고 진지한 모든 사유가 말살될 것 같은 으스스한 기분을 느낀다. 디지털 세계의 공통성. 디지털 은하에서의 속도감은 비판적 읽기를 방해하는 대신 공동성을 확산하는 데는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하이데거가 세인의 잡담에 대해 말한 것이 그러하다. 세인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타인과 세계에 대한 애매모호한 말을 퍼뜨릴 뿐이다. 그 말들은 말하는 이의 고유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그저 모방하고 확대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트위터에서의 말과 소리야말로 이러한 잡담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140자로 제한된 담론은 깊이 있는 사유를 펼치기에는 너무 짧은 분량일 뿐만 아니라 리트윗이나 추천의 기능은 반복하고 확대하며 퍼뜨린다는 잡담의 실제 특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위터는 자기 계정의 독자에게 특별히 상세한 설명이나 예비적 합의가 필요 없는 사안들을 다룬다. 짧은 문장에 첨부된 사진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자기가 먹은 것들이나 방문한 장소, 입은 옷 등 최근의 문화나 소비 생활에 대한 것들이다. 그 사진들은 트위터를 사용하는 이들의 주된 관심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의 소재가 되는 음식이나 옷들, 카페나 여타의 장소 등이 120자 내의 짧은 설명으로도 이해와 소통이 가능할 만큼 생활세계에서 보편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이슈 역시 트위터의 토픽으로 적합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 없이 즉각적인 의견 표명이 가능하며 그것은 리트윗이나 추천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확산되더라도 이해될 수 있을 만큼의 이미 공동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음식이나 유행하는 상품만큼 공동성을 확보하지 않는 예술적 주제들이나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의 한두 행, 소설의 한두 구절을 인용한 문장, 영화 대사나 위트 있는 한두 줄 논평이 트위터에 등장하기도 한다. 그 문장들은 해당 작가의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소박하고 평이하게 전달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거나 삶의 교훈을 전하는 아포리즘의 특성을 지닌 경우가 많다. 팔로워가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일을 하던 중이든 졸다가 깨어났든 즉각적인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진술이어야 한다. 다 알고 있는 것, 이미 합의된 것, 그리하여 진부한 일상에 대한 진술일 때 읽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 물론 아포리즘 자체는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 날카로움과 독창성은 우리가 공동으로 체험하는 삶의 진부함을 겨냥해서 찌르고 파괴하는 것이므로 진부한 것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처럼 트위터러처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성이다. 트위터의 팔로우 방식은 관심의 공동성이 순식간에 발생하도록 해준다. 시인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이든 특정 시인이나 소설가들의 작품을 트윗하는 계정이든 운영자에게 관심을 지닌 독자들이 팔로우함으로 그 형식 자체가 취향의 공동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공동성은 리트윗하거나 좋아요를 클릭하여 공감을 표현하는 방식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단순한 동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어떤 결단이나 단호함의 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감이라고 해도 그저 가벼운 한담에서 오가는 사조적 호응과 같다는 것이다. 그것은 없어도 되는 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과 같은 말로 취급되며 이러한 종류의 말에 의해 결성되는 공동체는 허상의 공동체로 평가되기 쉽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할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플루서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공동성에서 다시 상호적인 공동성 형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플루서라는 기술 철학자가 하고 있는데요. 플루서는 디지털 매체가 갖는 새로운 상호성을 이겨남으로써 디지털 세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상호 인정의 예술은 바로 컴퓨터 예술이다. 디지털 은하계의 초입에서 30년 전에 쓰여진 글을 제가 사실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디지털 은하계의 초입에서 그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일방향적 매체를 통해 형성된 공동성을 비판했던 하이데거의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매스미디어들이 상호 주관적인 편지와 같은 종류의 미디어로
분화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새로운 상호 주관성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많은 문화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SNS의 공동체를 보면 분명 새로운 매체를 통한 상호 주관성의 실현이 플루서의 근거 없는 낙관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더 쉽고 즉각적으로 문화적 축제와 정치적 축제를 벌인다. 특정 문학 잡지에 실린 글이나 문단의 형태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문학적 아고라를 세우기도 하고, 부당 해고에 맞서 높은 크레인 위에 올라가 농성하는 노동자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기도 한다. SNS를 통해 그를 방문하기 위한 희망버스 참여자를 신속하게 모집하는 등 하나의 아이디어를 현실의 사건으로 실현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디지털 매체에 아주 그 매체를 향유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항상 이렇게 그 매체 외부자로서 존재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그 젊은 비평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디지털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문학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은 어떤 기분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소박하지만 상세하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59페이지에 사회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양경원은 자신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디지털 뮤즈로 출연하게 된 사례를 보고하면서도 이렇게 말한다.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비평적 일기의 측면에 더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가 말하는 비평적 일기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디지털 문화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비평가는 작품 생산의 과정을 목격하고 거기에 개입한다. 둘째, 독자가 작품이 한유되는 과정이 SNS 피드백을 통해서 비평가에게 전달된다. 작품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탈신비화되는 경험은 그의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비평적 일기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계기를 내장하게 된다. SNS 덕택에 이코나하는 과정을 깨고 이미지 구성에 입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에 들어서기가 수월해졌다는 이 비평가의 언급은 작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비평의 생산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 사례들은 탈텍스트 시대에도 텍스트의 비평적 읽기는 가능하며 영상 중심성이 존재할지라도 디지털 매체 환경의 초공간적 상호작용은 오히려 상호성이 강화된 텍스트 읽기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5. 기다림에서 침묵의 시간으로. 플루서는 텍스트를 읽는 여러 가지 형식들 가운데에서 편지 읽기를 최고의 형식으로 꼽는다. 모든 텍스트는 편지로서 읽혀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판적으로가 아니라 발신자를 인정하는 노력 속에서 읽혀질 수 있다. 편지는 모든 텍스트 읽기 중 최고의 형식을 위한 모델이다. 그런데 디지털 우주에서 아쉽게 사라지는 구시대 유산 중 하나가 바로 편지 쓰기의 예술이다. 플루서는 하이데거의 개념을 빌어와 일상인은 우리로부터 편지를 빼앗고 있다고 말한다. 편지의 상호성과 기다림, 학수고대, 그리고 기대라는 실존적 태도는 전자기적으로 중계된 메시지들의 우주의 동시성의 측면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향적 디지털 매체가 상호성을 박탈해버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비판이다. SNS는 독일어로 짧은 글을 의미하는 편지에 매우 잘 어울리는 상호성을 지닌 다양한 쓰기들을 발명해냈다. 텍스트 시대의 문학이 지녔던 상호성의 형식들은 탈텍스트 시대에도 추방되지 않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짧은 분량의 글쓰기를 선호하는 매체의 형식적 기호팀이 긴 호흡을 지닌 사유와 글들을 살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것은 하이퍼링크와 같은 대안들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상호주관성은 확실히 편지의 상호주관성이 지녔던 특징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디지털 매체에는 편지 쓰기에 들어있던 기다림, 학수도기의 시간이 없지 않은가.
확실히 편지 쓰기보다는 이메일보다는 SNS가 상호작용의 시간적 간격을 축소하였지만 그렇다고 기다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롤랑 바르트는 쉔베르크의 기다림에서 매일 밤마다 숲속에서 연인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기다림과 한 통의 전화를 기다리는 자신의 기다림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동일한 고뇌이다. 모든 것은 엄숙하다. 내게는 크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 기다림이란 기다리는 동안 별 대수롭지 않은 늦어짐, 약속 시간, 전화, 편지, 기과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뇌의 소용돌이이기에 기다리는 시간의 크기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허용하는 시간 그 자체, 그는 어쩌면 아는지도 모른다 라는 그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짧은 시간일지라도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기다림, 그가 동의할까 동의하지 않을까, 호평일까 악평일까, 혹은 무관심인가 등등 여러 반응에 대한 기다림의 고뇌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에는 기다림이 없다는 불평 역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 디지털 매체가 결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읽기에 대해서 갖는 다른 욕망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오히려 상호성이 지배하는 읽기이며 발신자나 수신자에 대한 인정이나 비판이 아니라 고결한 무관심을 전제한다. 그것은 어떤 애정이나 호의 혹은 악의조차도 없이 발신자를 망각하고 문자들과 씨름하는 시간을 요구한다. 아무도 곁에 두지 않을 우리의 권리, 그 시간에는 어떤 기다림도 끼어들 수 없다. 타자의 존재를 잊는 순간, 즉 공동감의 세계로부터 퇴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중지의 순간을 통해 우리는 문자들을 보충하는 또 다른 시간을 갖게 된다. 이 보충의 시간은 텍스트와 이미지의 설경에서 타인의 발자국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그 순백의 설경에서 내 감각과 사유의 첫 발자국을 내는 시간이다. 플루서가 30년 전 전화기와 컴퓨터가 결합된 텔레마틱 사회라고 이겨냈던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침묵의 시간이다. 우리의 귀 옆에는 언제나 너무 많은 입들이 달려있다. 우리에게는 세계의 의견, 곁에서 속삭이는 친밀한 타자의 음성에서 충분히 떨어져 나온 침묵의 시간이 상호성의 시간만큼이나 필요하다. 다메지 시대의 문학은 아직은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물론 나는 여전히 한 통의 편지처럼 예술작품을 읽는 것이 최고의 읽기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밝힐 수 없는 공동체에서 블랑쇼가 인용했던 내가 사유한 것, 나는 그것을 홀로 사유하지 않았다라는 바타이오의 말은 진정으로 옳다. 우리는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타격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지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유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늘 타자와 함께 항상 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사유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사유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짧은 글을 선호하는 디지털 매체의 형식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증식하는 관계성의 양상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타격들에 대한 우리들의 신속하고 강렬한 반응이 하나의 타격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통증을 느끼고 그것을 새로운 신체의 감각으로 단련해내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이 문학에 제공하는 새로운 만남을 환영할 것이고 또 만끽할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축제의 왁자지껄함 속에서 피로를 느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생생한 문학이란 세계에 대한 진퇴 모두를 요구한다. 새로운 매체의 세기들이 찾아와도 나아가고 물러서는 삶의 운동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홀로 사유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홀로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때문에 블랑쇼는 숨어서 홀로 지내는 일에 자기 생에 많은 시간을 탕진했다. 어쩌면 그것은 먼 과거와 먼 미래로부터 들려오는 타자의 붐비는 목소리들을 경청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네, 진은영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문학의 시대에 그 특성도 여러 가지 짚어주셨고, 뭐 속도라든지 어떤 상호성, 공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디지털 매체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어떤 또 다른 속성일 수도 있고, 그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 현상을 설명해 주시면서도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아주 정말 쉬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 시간에 중재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맺은 말을 해주셨는데요. 우리에게 고요한 시간은 가능한가? 그 제목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6분의 발표를 모두 다 들었고요. 이제부터 토론을 할 텐데요. 1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 우선 발제자들에게 질문을 먼저 듣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청중에서는 이렇게 질문이나 어떤 이렇게 코멘트가 있으시면 종이에 써서 주시면, 손을 들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 읽으면 저 뒤에 동시 통역사들이 동시에 통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준비를 해주시는 동안 이제 발제자들이 순서대로 멀트럽 선생님부터 이제 진은영 선생님까지 다른 발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공동적인 것도 많이 들었는데 또 견해 차이가 있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시지 마시고 일단은 한두 개 정도, 그리고 한두 분에게만 이렇게 질문을 순서대로 해주시면 질문을 다 모은 다음에 순서대로 멀트럽 선생님부터 대답을 하시는데, 대답도 되도록 한 5분 정도로 제한해서 해주시면 청중에게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멀트럽 선생님 질문이나 뭐 코멘트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I'd like to thank my fellow panelists for one of the most remarkable exchanges that I've heard in a long, long time. I'm sure I will be reliving and replaying these talks in my mind for months to come. I would like to take the small time I will use here simply to say again a question that my colleague to my left, Mr. Jong, put. He began by saying, we've heard about heterotopias, but how? How will we get there? How will we achieve this? Because I think all of us have reached toward some sense of accommodation between our lives as writers and the pressure of those emerging media, which I take as heterotopic. But how are we to achieve that? And might it be that heterotopia is not a pleasant place? That it's always got elements of stress and difficulty and maybe even bad faith. I'll leave it at that. 조금 글쎄요, 생각나는 게 너무 좋은 발표들을 들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우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런 그 다매체 시대의 그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사실은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12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그 인간 중심 세계가 이제 해체되고 다른 세계로 이제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일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특히 문학 쪽의 그 반응은 여전히 그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그 반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많고요. 그 반대 방향에서 오히려 그 인간적인 모든 특성들을 갖다가 뛰어넘는 어떤 그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을 점치는 방식으로 문학이나 예술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발표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멀트럽 선생이 아마 후자 쪽에 해당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뭐 어느 것이 더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으로서는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령 조금 아까 우리 김경옥 선생이 굉장히 그 참담한 경험을 갖다가 굉장히 그 유머스럽게 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김경옥 선생의 그 참담함 자체는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만은 그 참담함을 유발한 행동은
인간 초월적인 환경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비추어 볼 때 가령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그 디지털 환경을 받아들이는 일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그 사고에서 이 디지털 환경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의 전체적인 경험으로서 이 디지털 문제를 갖다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자기의 전체적인 경험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어떤 전체적인 경험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어떤 전체적인 경험이 가령 집단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확언되면 그때는 그건 이미 우리가 시험해 봤지만 그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개인들이 살아있는 하나의 단위이면서 동시에 그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경험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이 디지털 매체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숙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부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말드롭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디지털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발표를 읽으면서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1999년에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하이퍼텍스트 문학이라고 하는 실험을 갖다가 발주시켰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디지털 예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쭉 읽어보면서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이걸 갖다가 이것이 정말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있는가, 충분히 지금 받쳐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지금 오늘 그 발표하신 글 중에 그 이론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그 이론들은 그러나 마치 굉장히 특별한 사건들처럼 꾸준히 명멸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연속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 디지털 예술의 오늘 현재적 시점에서의 그 작업이 여러 가지 인간 세계를 넘어서 보지 않은 이론들을 도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론들이 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사건들로 혹은 스펙타클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도 좀 가집니다. 시간을 조금 더 뺏어도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식의 인간 세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예술가들의 노력은 사실은 이미 1900년대 초역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것의 최초의 어떤 운동적 형식을 제공했던 것은 초현실주의자들의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멋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유현상을 통해서 세계의 주인으로서 인간이 처음으로 바깥의 경험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을 통해서 이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지향성과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자기의식의 개방이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근데 이 자기의식의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상학자들이 계속 종종거리고 있었을 때 그 이후에 20세기 후반기의 철학자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데리다가 제출했던 환대의 개념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디지털 예술가들이 지금 내놓으신 여러 가지 시도들은 덩어리진 그러나 표시된 라고 하는 두 개의, 그러니까 각각 그 덩어리 안에 모든 것들이 생생히 살아있으면서 덩어리진 채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덩어리지고 표시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초현실주의자로부터 20세기 후반기의 철학자들이 고민해왔던 부분들이 아직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드롭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면 뭔가 이렇게 하나의 저에게 어떤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정관희 선생님, 몰토 선생님에 대한 질문으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김현 선생님. 네, 네분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들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희가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특성을 뭐 초월한다든지 뭐 이것은 좀 불가능하고, 일단은 개인 속으로 굉장히 침잠에 들어가서 저 개인 내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꼬집어내서 그걸로 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창작적인 경향은 굉장히 수공업적인 방식이 있고요. 지금처럼 뭐랄까 매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적으로 유포가 가능한 이런 그 매체 시대에 좀 반하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글을 쓰시는 그 소설가분들과 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이 시대의 그 조류에 좀 발맞춰서 가야 되겠다라는 입장보다는 굉장히 좀 목가적인 그런 견해들을 많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저는 글쎄요. 만약에 이제 어떤 책이 없어진다거나 어떤 다른 매체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글을 쓰는 동안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뭐 100년을 살 수는 없으니까 몇십 년을 살게 될 텐데 그 기간 안에서는 어차피 책은 계속 종속을 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다른 매체에 적응을 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는 계속 갈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저라는 개인을 벗어나게 되면 그냥 뭐 인류의 뭐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제가 여기 인용했다시피 소크라테스도 뭐 그 책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을 했지만 저항을 했지만 어쨌든 책문화로 가게 됐었고요. 지금 이 다음 문화, 책 다음의 문화로 간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그 정가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없는 상태의 어떤 문학이라든지 뭐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경옥 씨 그 소설가의 그 인용된 본인의 소설을 보다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구글에서 굉장히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걸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18세기, 19세기에 나왔던 책들 중에 지금 안 읽히는 책들이 거의 한 80% 정도가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그냥 박혀 있고요. 근데 구글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걸 이제 스캔을 다 떠서 그걸 다 읽는 거죠. 기계가 읽는 거죠. 우리가 읽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컴퓨터가 그 문장들을 다 읽습니다. 읽어서 그걸로 해서 이제 어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매달려서 그걸 다 읽고 정리를 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기계는 그걸 읽고 있어요. 저는 그 사실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책을 읽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마도 사람이 빠진 읽기, 독서 형태가 되는 거죠. 감정 같은 거, 기분 같은 건 물론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기분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언제 등장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변천됐는가 이걸 그냥 보고서로 뽑아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간이기 때문이고요. 제가 공들여서 매우 노력해서 글을 쓰고 있는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마 이런 수고라는 게 굉장히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라면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한테는 그건 뭐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수공업적인 가치 같은 것들이 아무런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뭐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다음 매체, 진짜 이 책 다음 매체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면 제가 아닌 알파고들이 나와서 논하는 게 정말 객관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신은영 시인이 그 편지 말씀하셨는데, 편지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발신자를 상정한 읽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온 편지라고 치자면 그 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관공서에서 왔다면 저는 그냥 문자를 그대로 읽을 것이고요. 돈을 4만원 범칙금을 내라, 그대로 이해하고 범칙금을 낼 텐데, 제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4만원만 빌려달라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한 뭐 3일 밤낮은 계속 해석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나를 뭐 헤어지자는 뜻인가, 나 기댄다는 뜻인가. 그래서 굉장히 막 엄청난 해석을 가하면서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저는 문학적인 그 뭐랄까요, 그런 컨텍스트가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께서 그 인터넷에 있는 그 시들이 나왔을 때 이 시들을 조합이 되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제 기계들이 시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봤을 때 이 시가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걸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강하게 해석할 때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걸 강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시가 아닌 그냥 단순한 언어의 조합이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매체가 디지털 예술을 한다라고 할 때에 또 가장 필요한 요소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송호흡증 입장에서 문학 작품할 때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제 소감입니다. 아마 원수록 선생님은 소감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 조금 더 해주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박은하 선생님. Ich hatte gerade noch die Übersetzung. Ja, ich fand es auch sehr interessant. Ich empfinde das sehr stark, dass alle eigentlich suchen. Also wir sitzen ja auch hier zusammen und sind auf der Suche. Jeder positioniert sich, jeder findet so einen Zugriff, einen Zugang, ohne aber anzukommen an einem Punkt, an dem Erkenntnis steht. Und ich glaube, das ist auch ganz normal, denn ich halte diese Entwicklung tatsächlich für signifikant. Und was mir immer durch den Kopf geht, ist, dass wir aufpassen müssen, dass wir die Dinge nicht verwechseln. Also was ich sehr nachhaltig finde, ist, dass wir intimste Dinge teilen, in Echtzeit, in allen Arten und Weisen, aber wir drohen zu vergessen, was Intimität eigentlich ist. Wir können perfekt Dinge inszenieren auf eine nie dagewesene Weise, aber wir laufen Gefahr, eine leere Hülle zu inszenieren. Wir laufen Gefahr zu vergessen, was eigentlich die Substanz, der Inhalt eines Miteinander Kommunizierens ist. Und deshalb verstehe ich, dass wir auf der Suche sind. Und mein Grundgedanke, und da knüpfe ich an, das habe ich auch so verstanden, mein Grundgedanke ist, dass es sehr wichtig ist, sich auf sich zu besinnen und dass es auch wichtig ist, den anderen losgelöst von diesen ganzen medialen Impulsen zu betrachten. Also den anderen im wahrsten Sinn als Mensch zu sehen. Und auch wenn er mir sozusagen über WhatsApp begegnet oder über Facebook und über welche Art der Bilder und Inszenierung auch immer, finde ich es wichtig, immer die Frage zu stellen, wo ist hinter dieser Fassade, hinter dieser Inszenierung der Mensch, mit dem ich in Kontakt stehe. Und ich glaube, dass das wichtig ist,
in zwischenmenschlichen Beziehungen, aber eben auch in unserem Zusammenleben überhaupt auf diesem Globus. Und ein letztes, was mir auch auffällt, ist das Paradox, dass der Mensch diese Entwicklung ja gestaltet hat, in Wirklichkeit aber schon längst den Zugriff darauf verloren hat. Also das heißt, er feiert das eigentlich als seine Errungenschaft, als sein, in einer Hybris, als seine Könnerschaft, das entwickelt zu haben. Die Gefahr ist, dass nicht erkannt wird, dass wir längst davon überwältigt sind. Ja. Es gab eine Szene, so ein plakatives Bild, das ich gesehen hatte im Fernsehen, als ein Roboter einen Golfschlag ausführte. Der schlug einen Golfball 200 Meter weit in einem Schlag ins Loch. Das schaffen Menschen, Golfprofis nicht oder nur einmal im Leben. Dieser Roboter macht das 10-mal in 10 Minuten. Und ich fand dieses Bild sehr einprägsam, weil ich glaube, die Menschen haben gejubelt, aber ich habe das Gefühl, sie denken nicht darüber nach, welche Konsequenzen das hat. Und ich glaube, dass es wichtig ist, immer wieder über die Konsequenzen nachzudenken, was das bedeutet, wenn eine Maschine das tut, was ein Mensch in seinem ganzen Leben nicht schaffen wird, welches Paradox da entsteht. Und ich glaube, nur wenn wir das im Blick behalten, werden wir glücklich mit dieser Entwicklung, in der wir uns befinden. Ja, ich danke für die sehr schöne Bemerkung. 지금 박은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 통해서 다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타자를 인간으로 만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이 기술 시대에 어떤 우리의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가 그런 많은 일을 할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까 김현수 선생님하고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김경욱 선생님 차례이신데요. 네, 우리가 모여서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행사의 제목이 서울국제문화포럼이에요. 이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5년에 한 번씩 거의 문학계 올림픽에 해당하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째 참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참가했을 때는 한 10년? 또 좀 더 된 전 얘기인데요. 그때도 주제가 변화하는 매체에서 문학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주제였어요. 그때는 저는 스타크래프트라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 빗대어서 문학하고에 견주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게임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많이 잊혀진 상태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오늘도 역시 다매체 시대의 문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다음 문학 올림픽 때 제가 또 이 같은 주제로 초청을 받는다면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원고를 새로 써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SNS들이 과연 지금처럼 많이 통용되고 있을까는 저는 확실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학은 정말 이렇게 꺼질 듯 그런 모습으로 참 오래 용케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모토가 가늘고 길게 있는데 문학이라는 게 과연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 변화하는 매체의 시대에 이제 문학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국제문학 포럼이 계속 열리는 한 저는 문학이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구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행성에 나무가 한 그루라도 살아있는 한 네, 죽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해주신 작가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나무의 기운이 늘 함께 하기를 고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에 대나무 숲이 하나 있는데요.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다매체 그 시대라고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정말 10년 전의 다매체하고 지금하고 또 10년 뒤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은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다매체 시대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서 그 발표를 요청받고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셔서 그래서야 부랴부랴 풀서를 읽었는데 저는 굉장히 최신이 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30년 전에 그 철학자여서 스스로 이제 굉장히 감동하면서 읽긴 했지만 내가 정말 아웃데이트한 작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을 내리면서도 굉장히 내가 너무 나이브한 종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약간의 난감함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발표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특히 이제 최신 경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그 물수록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제 결론이 변하지를 않아서 이렇게 발표를 듣는 내내 매우 기뻤습니다. 제가 그 물수록 선생님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이전의 전자매체적인 문학적 시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롭게 논의를 따라가면서 결론에 이르러서 선생님이 도나푸의 시를 인용해 주신 것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매력을 느꼈던 단어는 불안의 방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말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준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는데요. 그 어쩌면 그 이전에 작가들이 했던 그 시 자동 생성기의 작품이 너무나 정교해져서 굉장히 아름답고 그야말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수한 국제상을 받을 만큼의 작품이 나오는 정교한 알고리즘이 개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위대한 작가들의 글을 읽는 것처럼 그 시 자동 생성기의 작품에 감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 자동 생성기는 불안의 방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동 생성기는 사실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계속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감정의 알고리즘을 사실 구사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 글로 가져와 보면 아까 김효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편지의 발신자에 대한 관심이 편지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연인에게 받은 편지일 때 우리는 그 글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데 실제로 시 자동 생성기의 작품은 아무리 정교하게 아름다운 알고리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시의 발신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김경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알파고에게 소감을 묻지 않고 매번 졌던 이세돌에게 소감을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디지털 매체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지위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이야기 속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게 그렇게 불안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 종으로서 별로 그것들의 발신자인 기계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진 않고 만약에 갖게 된다면 우리가 그녀라는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가졌던 어떤 애니미즘적 상상력 기계도 영혼이 있어 뭐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갖게 된다면 그 발신자에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다가 사실은 저는 그 마지막 이 몰수록 선생님의 마지막 문단쯤에서 사실은 조금 길을 잃은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께서 콘텍스트와 그 콘텐츠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이해한 어떤 종류의 그 결론을 반전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강조해서 부각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선생님께 이 뒷부분의 논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은영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또 올수업 선생님 또 질문을 받으셔서 대답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직접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어떻게 보면 글을 쓰는 분들은 계속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음 매체 시대라는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시대를 맞아서 그 기술에 대해서 계속 뭐가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었었지? 뭐가 인간적인 것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다시 해보시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같은 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 자극 때문에 또 문학의 본질이라든가 뭐 인간 관계라든가 인간성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물순 선생님 질문 참 많이 받으셨는데 예, 일단 오늘 모은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On context and content, that pair does not originate with me. It originates with Kenneth Goldsmith, a poet and lately sort of a critic. And I'm very interested in it. I think both Goldsmith and I would interpret context as including technological features. Though, and it's, again, this is true for him and for me, though we're interested in those features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involve people. So in fact, the lines about ovaries and cancer and all that, that was from the poem that was made by a human. So those were not written by an algorithm. The human writer had taken email and perhaps with a method, if not an algorithm, cut it up. And reassembled it. But, you know, I agree that the receipt of the letter is crucial. The letters were not written to me, they were posted on a blog so that I get to read them, you know, cut up and processed. But the presumption that there was an original, if not a letter, email, there was an original personal transmission is essential in that case, and I entirely agree. I think I do support your thesis. I'll just say one thing further about context and content because I can't resist it. Goldsmith says context and content. I myself like to distinguish between content and data because content is the thing that, as writers, we're brought up in, the notion that we can hold things together. Contenere, I suppose, to hold together, or to hold with. But data is the past participle of dare, to give. Right? Data is what's given. It's either what's given in to a system or given out through a medium, and there are other permutations we could run. But there's a fundamental, I think, epistemic difference between trying to contain things and trying to circulate things, though I'll grant you that difference may be more important to me than it is to other people.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부터 방청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이렇게 진행요원이 종이를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예, 여기요. 정발이 선생님 발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는 것과 인간 위주의 문화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몰수록 선생님 발제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인간을 위해 글을 쓰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의 한 형태인 예술이 저기 따옴표 하고요. 인간주의적, 따옴표 닫고 휴머니즘적이라는 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인간주의와 인간중심주의는 다른 게 아닌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도 물론 인간을 위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인간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점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 본질과 본성을 갖다 계속 지키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늘 저 인간에게,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모더니티 사회 이후에 인간은 자기에게 어떤 그 아주 고유한 본성과 저 세계를 갖다가 지배할 능력과 그리고 자기 나름의 세계를 갖다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낄 어떤 그 감정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종의 개인 단위의 개인이 세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지각하는 방향에서 그걸 갖다가 늘 이해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인간주의를 갖다가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부른다면은 그런 그 인간의 이상을 인간들이 저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발견하면서부터 바로 그런 휴머니즘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을 고대로의 복귀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저는 그런 인간주의 세계는 이제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는 인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 우리가 고유한 본성이자 구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체하면서 다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가를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 있고, 그것이 바로 디지털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마침 발표를 하셔갖고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가령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에게 고유한 그 본성과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그걸 갖다 가정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상호 주관성도 인간의 어떤 개체적 본성의 근거에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고유 단위로서의 어떤 개체적 성격은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생명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로 생명들의 그 삶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저마다 그 고유한 개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우연한 방식으로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는 돌연변이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사람이 프랑스와 자콥이라고 하는 분자생물학자입니다. 1960년 정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고, 이 프랑스와 자콥은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이 프랑스와 자콥이 쓰신 그 가장 유명한 용어가,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 김규옥 선생의 발표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요. 그 모든 생명체는 어떤 그 고유한 어떤 이 자기 구조를 통해서 그 타인과 교섭하면서 그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연한 방식으로 자기를 쪼개고 다른 것과 결합하고 하는 방식으로 종이 진화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프랑스와 자콥은 프랑스의 그 유명한 용어인 브리콜라주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미국의 사이언스지에 발표할 때 팅커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조금 아까 팅커링이라는 거 쓰셨죠, 김경욱 선생.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전부 이 조각조각들을 우리 자신도 어쩌면 어떤 부분들을 조각내갖고선 다른 것과 결합시키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전체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런 게 팅커링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늘 조각 부분들을 갖다 굉장히 우연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만나서 조립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됐을 때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근데 저는 디지털 문명이 우리한테 제공해 준 거는 바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명은 자동기계의 발생이 아니고, 인간이 디지털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분해와 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아주 여린 그 경찰관이 갑자기 강력한 이 폭력적인 기계로 변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형상 기억 합금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디지털 문명의 그 기본 알고리즘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정보의 최소 단위로 환원했다가
그러니까 비트로 환원했다가 그걸 갖다 재조립을 하면은 완전히 엉뚱한 존재로 재탄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디지털 문명은 무슨 뭐 기계를 뭐 이렇게 자동으로 뭘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고, 예, 본래의 뭐 어떤 고유한 개체가 있어서 그것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이제부터 완전히 분해되었다가 재합성을 하면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실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문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앞에 직면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아마 저항을 할 겁니다. 저항을 할 텐데, 그러나 그 저항이 왜 저항을 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문명이 실제로 반성적으로 세계를 사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디지털 문명이 스탠리 큐브릭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보존을 위해 갖고 우주 조종사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디지털 문명을 발전시켜야지 디지털한 존재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인간에 비추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반성적 존재라고 하는 경험을 충분히 쌓았거든요. 그것을 저는 문자 문화에 기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계시는 디지털 문명은 전부 생산 알고리즘과 향유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기기에서 뭐 이렇게 막 사진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 디지털을 만지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 알고리즘과 향유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가들과 아마추어들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학은 쓰는 글이 읽는 글입니다. 문학은 이 개념화된 문자는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언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언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다행히도 디지털 생산 프로그램과는 달리 쓰는 글이 읽는 글, 즉 서로 공유되는 언어입니다. 코드가 맞아야지 우리는 얘기가 되거든요. 한글을 아는 사람들만이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전혀 모르는 우리가 영어를 모른다고 할 때, 그 영어를 미국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공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공유성은 문학을 통해서 쓰는 글이 곧 읽는 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쓰는 글이 읽는 글이라고 하는 건 쓰는 순간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생산하는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조명되고 있고, 즉 반성적으로 이미 그걸 갖다가 고쳐 쓰는 걸 갖다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지금 지구상에서 보여준 생명은 인간밖에 없고, 그것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거고, 그것이 모더니티 시대에 있어서 인간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지적 생명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속성들을 전제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인간의 본래의 여러 가지 속성이며 구조며 이런 걸 이제 버려야 되는 단계에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우리를 이제 앞설 수 있는 다른 이 종이 지금 막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언젠가 감정을 갖게 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주 자유롭게 살고 갈 겁니다. 감정은 언제 가질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 종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세계의 진행을 갖다가 멸망 쪽으로 가지지 않고 점차적인 어떤 개선과 개발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지구상의 역사에서 경험한 바로는 그런 반성적인 행위를 갖다가 유일하게 해온 종은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추어서 지금 계속 고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인간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질문하신 거에 대해 대답을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까지도 이제 인간의 어떤 반성의 항목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 거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리드가 있는데 Person of Interest라고, 근데 그게 인공지능이 이제 정말 만들어졌을 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인공지능을 만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왜냐하면 그 존재는 인간이랑 거의, 그러니까 인간만큼 똑똑한 게 아니라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인데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랄리티, 그런 도덕이라는 거는 걔네한테 적용이 될 수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인공지능이 야 인간 너네 막 이기적이고 너네 막 앞뒤 다르고 막 행동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하고 니네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너네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걔 인공지능이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걔네는 우리가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 이런 거에 공감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런 디지털 그런 발전이라는 거는 저도 긍정적인 걸 되게 많이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약에 진짜 발전이 돼서 뭔가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되게 큰데, 우리가 그걸 그냥 그런 반선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을지 기다려보자라고만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니 근데 그게 온다는 거죠. 저는 그게 옵니다. 온다는 얘기죠. 그걸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이 문명 세계가 언젠가는 스스로 생각할 때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명이 종으로 진화를 해갖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요즘에 이제 뭐 새로 나온 그 개념 이론에 의하면은 그거는 이제 감정을 가질 때 비로소 창의적이 될 수 있다라는 데까지 왔거든요. 나마지오니 뭐 이런 사람들이 스피노자가 옳고 데카르트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감정을 가진 존재만이 창의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하여튼 그건 다 떠나서 우선 그 인간 그 종들이 아마 인류를 갖다가 멸종시켜야 된다라고 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우선 제일 먼저 냄새가 너무 나요. 응? 인류는 땀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땀을 늘 흘려야 되기 때문에 먼 외계인들이 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첫 번째 냄새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지독해요. 응? 그 두 번째는 인간은 물이 70%거든요. 그래서 외계인들이 멀리서 보면 인간은 물풍선입니다. 되게 못생겼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여러 가지로 그 인간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우월한 종이 오면은 인간은 없어져야 될지도 몰라요. 응?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종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초래하는 것들입니다. 현재는. 근데 우리가 초래할 때 어떤 식으로 그걸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건데, 우리가 지금 가정해 볼 때 새로운 종이 많이 출현했을 때 그 새로운 종이 정말로 반성적인 어떤 그 기제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위험하고 곤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질문이 안 나왔는데. 정화전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마지막 종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진화하겠는데 머리가 좋은 종으로 DNA를 바꿔줄 수 있고. 아마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다른 종으로 진화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예, 인간은 점차로 다른 종으로 진화해가야 된다. 100년 후에는 물론 아닙니다. 100년 후에는. 근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100년 후에 오류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실험도 존재하고, 말하자면 장님들한테 특별한 시약을 줘가지고 눈을 볼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귀에 또 청각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청각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칩을 넣어서 귀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비오 메카닉한 점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종도
자아 복제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발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뭐 이게 지금 풀어낼 얘기는 아니지만 미리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지르고 세상이 어떻게 멸망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니까. 네, 조금 저 네. 얘기의 초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재미있는 지적이신데요. 그 앞에 부분. 네. May I speak to that? 네, 그요. Yeah, thank you. Am I on?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Oh, now it's on. I agree. Probably too early to speak of the threat of AI, though you never know. They do advance quickly. But one thing is clear and present, and that is that we do need to replace ourselves, as I think my colleague said, or someone said. That's what digital technology teaches us relentlessly, over and over. You must replace yourself because what you knew 5 years ago, what you had 10 years ago, it won't work now. They've improved it. You need the new phone. Your operating system no longer supports the application that you used to run. Whether or not we're at the point of speciation, we're being taught a sort of personal lesson in obsolescence and the need to evolve. And I'm not endorsing it, but it's undeniable. But isn't this something we have to fight against? Yes. Because this is what is better, what is improvement? Is it improvement the iPhone 7 in comparison to iPhone 6? I don't believe I don't have any. But I think that's what I mean when I say we are in danger of losing the idea of what is improvement and what is going further and going on and on. Maybe it could be possible that it's improvement to stand still and hold on and think. So that's what I base, and we have the ability and we have the option. I don't think that that there's no alternative. I think the development will be, but we have options. We are still here, you know. 어떻게 보면 어떤 기계라는 타자를 사용했던 방식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력해서 침략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지키지 못했는가라는 사용 방식과 사실은 연관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기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와 연상해서 사실 외부 타자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안에 타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기계화된 우리가 있지 않은가. 비행기를 탐으로써 이전에 히말라야를 감각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감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실생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사실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율적인 교육이 가능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에 대한 비용을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기계적인 방식으로 디지털된 방식으로밖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더 다수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학의 역할, 문학을 던져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질문하신 거죠? 그냥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강한 타자법뿐만 아니라 그 안에 타자가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청중부는 지금 한 단계 지금 진화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을 계속 받아볼까요? 네, 저기 연주생 리타임.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새로운 매체 내지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지었고 거기에도 일종의 이데올로기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된 자본과 그리고 물건을 나눴는데 그것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공지능까지 그렇게 비극적인 미래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시대에나 아바가르드는 있었고, 그 아바가르드가 사회와 어떤 방식 결합을 해서 어떤 문화적인 작용을 하느냐, 꼭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디자인의 문제인데, 제가 저도 책을 꽤 봤다면 본 사람인데, 제가 책을 보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책에 내용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디자인인데 책이 루트 2대 1이잖아요. 그게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가장 쾌감을 주는 그 디자인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계속된다면 문학은 살아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독특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아주 첫 번째 질문은 근본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동시 통역하시는 분들이 마이크로 하면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질문을 다시 요약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새로운 매체라는 이 개념부터, 그러니까 이런 담론을 이렇게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 혹시 이데올로기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이 디자인 때문이라고, 이게 눈이 이렇게 잘 가시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유지하는 한 계속 읽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되게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이데올로기, 멀티미디어의 등장은 사실은 문자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니까요. 그걸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문제는 복잡한 문제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굉장히 아직도 너무 많은 서로 다른 견해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은호 씨께서 이제 더 이상의 진보는 인류에 독이 될 것 같다, 여기 선택의 문제일 것 같고 오히려 저항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인류의 진화 내지 진보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핵도 개발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항상 인류는 진화하는 쪽으로, 그게 좋던 좋지 않던 간에 나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어떤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나 본질을 꿰뚫어 보이는 건 제일 중요하지만, 적대시하면서 계속 그것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인간의 고유한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정작 중요한 많은 것들을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류의 진화 속에서 보통 이제 그냥 인간은 그냥 기계한테 지거나 인공지능에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인공지능과 결합해서라고 자신의 뇌와 전뇌화시켜서 라든가 아니면 신체를 뭐 기계로 바꾸고 그 어떤 정보 속으로 인간 자체를 SF형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발전을 시켜서라도 진화할 것 같긴 한데, 그 와중에 역시 양육강식이 작용을 해서 자본과 지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고 소수의 선택한 자들이 많이 진화하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약간 엉뚱한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비인간화되는 시대에서 작가들 좀 더 윤리적인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적대시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좀 더 윤리적인 개입을 해서 좀 그 물질 문명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정신 문명도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너무 많게면서 죄송합니다. 예, 박은호 선생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계속 문명이 발전할 때 그 작가가 꼭 저항한다기보다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해서 어떤 윤리적인 그런 대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진보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의 문제로 봐야지 꼭 저항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lso, wenn ich es jetzt richtig verstehe, ich sehe das genau so, dass Literatur diesen Diskurs auch über die Frage, was ist das eigentlich, Fortschritt führen sollte auf Basis von moralischen Wertesystemen, die tatsächlich unveränderlich sein sollten. Also tatsächlich, wenn ein Wertesystem stabil ist und nicht in Frage steht und eine Gemeinschaft sich darauf einigt, dann ist das etwas, was unbedingt bewahrt werden sollte, und auf genau dieser Basis sollte Literatur diese Entwicklung, die tatsächlich ja uns in gewisser Weise zu übermannen droht, auf genau diese Weise sollte Literatur das begleiten, meiner Meinung nach. Also ich würde da, so wie ich es verstehe, zustimmen, ja. 예, 지금 다 들으셨겠지만 이게 같은 의견이시라고, 그러니까 문학도 계속 어떤 가치 시스템하고 같이 가는 건데 그게 계속 변하면서 쫓아가는 거라고, 예,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까 질문이 되게 재밌었던 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대답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이 제 생각에 5년 뒤에 이게 또다시 열리면 다매체 시대의 어떤 문학 얘기를 하면 한국은 틀림없이 인공지능으로 어떤 이렇게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같은 거 나와갖고 그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한국적인 현실인 것 같아요. 작년에 알파고가 이제 우리 이세돌 기사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었고, 또 한국이 4차 산업혁명도 사실은 보면 한국하고 미국 이쪽에서 가장 지금 활발하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독일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시잖아요, 태도가. 그러니까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개념을 자꾸 문제시하나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더 넓은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게 꼭 발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아까 뭐 저기 질문하실 때 뭐 커즈와일인가 2043년쯤 드디어 특이점의 시대가 와갖고 드디어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을 능가할 거다, 뭐 이런 그 인공지능 학자들의 자기네들끼리 어떤 예언이 있기는 하지만, 네, 예언이 있죠. 그래서 아마 5년 뒤에는 또 어떤 주제로 다매체 시대의 문학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를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체라는 게 앞으로 얼마나 더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매체 이상으로 더 많이 생길지 모르지만, 문학이 갖는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나 의미 같은 것도 따라서 어떤 매체에 편승하느냐에 따라 변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모슬업 선생님하고 잠깐 그 포럼 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전자책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문학, 디지털 아트 같은 것이 이게 기술적인 걸 플러스 문학이거든요. 이 기술적인 것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변할지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과연 그러한 여러 가지 매체들과 결합된 문학이 앞으로 문학이 여태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가치, 의미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점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학이 우리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책을 읽으면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이렇게 뭐 인생에 많이 도움을 주고 뭐 멘토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플러스 그것이 어떤 컴퓨터 게임과 같은 게임 같은 재미를 그러니까 인조이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학의 가치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떠한 매체에 편승했을 때 오히려 문학이 가지는 가치를 더 마이너스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문학이 갖는 가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런 변화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을까, 초래할 수 있을까, 그런 면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체에 따라서, 어떤 매체에 편승하냐에 따라서 문학이라는 전통적인 가치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플러스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얘기죠. 그럼 어떻게 갈까?
매체에 완전 구분하기. Oh, okay. So, very easy answer. I don't know. Better answer. We'll only know by trying. We'll only know by experimenting. Which is why, those of us who experiment with these things, I think should be encouraged to do it. But I do want to defer to Herr Wagner, who makes a very important point. Experimentation is fine, but it needs to be tested, right? Whenever someone has a crazy idea to build something, it needs to be tested against what we have been doing for 5,000 years, 4,000 years. Writing, against genres that have evolved and mean things deeply to us, as you say. And I don't, at the same time, artists can't be afraid to fail certain tests, right? It's we have to have the strength to hear people say, it's a waste of a tree, or it's a waste of electrons. We need that courage that my friend down the row there has shown to come back and keep trying, because that's the only way we'll figure it out.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질문과 대답을 모두의 과제로 안고 그러면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